네, 안녕하십니까. 양자역학 개론 제2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는 양자역학을 제대로 수강하지 않은, 그렇지만 양자역학을 이용하여 DFT 등의 계산과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공대 출신의 학생들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양자역학의 체계를 수학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크래시 코스입니다. 양자역학을 제대로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물리학과 과정에서 다시 한번 펀더멘탈한 관점에서부터 공부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제1강에서는 우리가 양자역학의 개념에서 자주 쓰이는 해밀토니안이라는 오퍼레이터, 그리고 그 이전의 라그랑지안이나 뉴토니안 미케닉스에서 어떤 것들이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전역학에 관한 굉장히 간단한 크래시 코스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번 제2강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자역학의 세계로 들어오게 될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전역학을 미리 배우고 나서 양자역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수학적 툴이나 개념들이 고전역학에서부터 개발되거나 빌려온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전역학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개념들을 충분하게 익숙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자역학을 바로 공부하시면 사실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으실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고전역학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잘 복습을 하고 넘어오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제 이번 시간에 어느 정도 깊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하나의 마스터 이퀘이션 삼아서 다양한 양자 시스템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요. 그럼 애초에 이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마치 지배방정식처럼 작용하고 있는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가? 그 오리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고전역학의 세계에서는 입자면 입자, 파동이면 파동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구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20세기 초에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양자역학의 세계가 열렸을 때 가장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던 것은 어떤 대상이 어떤 관점에서는 입자의 성질을 또 어떤 관점에서는 웨이브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한 300여 년간 양자역학이 출현하기 한 300여 년간 이 전 세계의 특히 유럽에서의 이 물리학에서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는 빛의 정체에 대한 것이었죠. 빛이 입자냐 아니면 파동이냐. 그래서 어떤 실험에서는 파동의 성질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실험 결과 관찰된 반면에 또 어떤 실험에서는 입자의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험 결과가 관찰이 되게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슈레딩거로 대표가 되는 이 20세기 초반에 이 양자역학의 이 서두에서는 과연 이러한 입자나 그리고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을 수학적으로 기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개념의 정립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슈레딩거가 이런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들기 전에 파동으로서의 이런 엔티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알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9세기 후반에 스코틀랜드의 물리학자인 제임스 클락 맥스웰이 전기와 자기 현상을 하나의 수학적 프레임워크, 즉 웨이브 이퀘이션 안에서 이것을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웨이브 이퀘이션, 특히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말하는 이 웨이브 이퀘이션을 다루는 것만 해도 사실은 여러분 전자기학을 한 학기 동안 제대로 배우셔야지만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강의는 크래시 코스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한 관점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맥스웰이 통합을 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적 현상과 자기적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맥스웰이 수학적으로 완성을 한 것은 전기를 흘렸을 때 자기장이 유도가 되는 전자기 유도 현상 혹은 자기장을 계속 왔다 갔다 S극으로 왔다 갔다 바꿨을 때 저 도선 위에 전기가 흐르는 현상 즉 전자기 유도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 또 그 과정에서 맥스웰이 처음으로 인트로를 했던 것이 바로 전기장, 자기장이라는 그 장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이것을 field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클락 맥스웰이 관찰했던 그리고 그 이전에 선배 과학자들이 관찰했었던 이 현상들은 하나의 수학적 체계 안에서 깔끔하게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 재밌는 것은 이 필드가 진동을 했을 경우에 무엇인가가 생겼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기장이 N극과 S극이 바뀔 때 이런 전류의 흐름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찰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필드의 진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질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진동이 나라는 방향이 아니고 서로 수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수직인 방향을 관통하는 무엇인가의 또 방향으로 물리적인 현상이 생기는 것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벡터 캘큘러스, 즉 벡터 미적분학을 가지고서 이러한 필드의 진동과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수학적으로 깔끔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 개발한 그리고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맥스웰 이퀘이션은 크게 네 가지 미분 방정식, 벡터형 미분 방정식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전기장의 컬이죠. 첫 번째 방정식이 전기장의 컬이 어떤 식의 작용을 하냐면 자기장의 이런 시간에 의존하는 디펜던스를 설명한다. 혹은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때 전기장은 회전의 량을 갖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번엔 전선에 이런 전류를 흘리거나 아니면 전기장의 시간에 따른 진동, 이것이 바로 교류죠.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진동을 할 때 그로 인해서 이번에는 자기장에 무엇이 생긴다? 컬이 생긴다라는 것을 또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B하고 E가 서로 자리만 바꿨죠. 굉장히 대칭적이죠. 물론 여기 이제 J라는 것은 전류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대칭은 아닙니다만 전류가 없는 상황에서는 오로지 이 상수들만 빼놓고서는 수학적으로는 사실상 서로 대칭인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이 전기장의 다이버전스는 바로 어떤 공간에 있는 점 전하로부터 생긴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이 이퀘이션이 의미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저 공간에 어떤 자기 전하가 있으면은 자기장의 다이버전스가 생긴다라고 하지만 신기하게도 전기적 현상에서는 전기 단전하, 즉 전자나 양전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자기장에서는 자기 홀극을 생각하기 어렵죠. N극만 따로 있거나 S극만 따로 있는 것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 관찰이 되지도 않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만약에 공간상에 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지로 인해서 이 필드의 다이버전스가 생기고 그리고 자기장에 대해서는 자기 홀곡이 없기 때문에 자기장의 다이버전스는 항상 0이다 라는 이 네 가지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뮤 제로나 엡실론 제로는 뮤 제로는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의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permeability라고 하고요. 여기 제로가 붙었을 때는 진공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공상에서의 자기장의 투자율을 뮤 제로라고 하고요. 진공상에서의 전기장의 투과율을 우리가 electric permittivity 엡실론 제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위를 살펴볼 것 같으면 이 뮤 제로와 엡실론 제로를 곱하고 그의 스퀘어 루트를 씌운 다음에 역수를 취하면은 그것은 속도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뮤 제로 그 다음에 엡실론 제로의 곱이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이 맥스웰 이퀘이션을 굉장히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우리는 커런트가 없는 상황 그리고 점자나가 없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J도 0이 되고 이 로도 0이 되니까 이제 훨씬 더 간단하게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뮤 제로 곱하기 엡실론 제로의 스퀘어 루트를 한 것의 역수를 어떤 이 속도, 캐릭터리스틱 속도로 보겠습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맥스웰 이퀘이션을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은 웨이브 이퀘이션이 나오는데 그 웨이브의 진행 속도가 바로 이 C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전기장, 자기장에 대한 방정식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전자기 파, 즉 웨이브죠. electromagnetic wave의 진행 속도가 바로 그 속도가 되는 건데 그 속도가 신기하게도 빛의 속도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말인즉슨 빛도 결국은 전기장, 자기장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전자기 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제 간단하게 표현된 이 맥스웰 이퀘이션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첫 번째 이 방정식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 자기장의 진동에 따라서 전기장의 컬이 생긴다는 이 첫 번째 미분 방정식에다가 양변에다가 컬 오퍼레이터를 취합니다. 컬 오퍼레이터를 취하고 나면은 여기 이제 요 라운드 T 라운드에 이 B에 컬이 생겼죠. 근데 자기장에 컬이 생기면 그것은 전기장의 진동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이제 요 B의 컬 대신에 이 값을 집어넣으면 오로지 전기장에 대한 미분 방정식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우변은 시간에 따른 미분, 그리고 좌변은 공간에 따른 미분이니까 이것은 요 양쪽 끝에 있는 것만 모아놓고 나면은 결국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전기장의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벡터든 간에 이렇게 컬을 두 번 이렇게 연속으로 적용한 오퍼레이터에 대한 벡터는 이렇게 다이버전스에 대한 그레디언트와
라플라시안의 차이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벡터 아이덴티티에서 우리가 잘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좌변에 있는 이 두 번 컬한 것을 이 벡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이 electrical field의 다이버전스는 0이라고 좀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이 차지가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값도 첫 번째 텀도 0이 될 테니까 남는 건 두 번째 텀밖에 안 남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 두 번째 텀은 결국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텀하고 같아야 되니까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웨이브 이퀘이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기장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진동을 하고 변하게 되는데 그 변하는 것은 서로 간에 의존이 있고 그 연결을 해주는 고리는 바로 속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맥스웰 이퀘이션에서부터 웨이브 이퀘이션을 깔끔하게 뽑아낼 수 있고 이 웨이브 이퀘이션에서의 형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공간에 대한 두 번 미분한 거 그리고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한 거의 차이가 항상 이제 나옵니다. 자, 이 문제를 좀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그냥 1차원 공간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라플라시안은 그냥 라운드 제곱, 라운드 x 제곱이라는 오퍼레이터 형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변수 분리 방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우리는 이것을 공간에 대한 의존하는 함수와 시간에 대해서 의존하는 함수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두 번 미분했을 때 서로 연결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익스포넨셜 형태의 함수를 가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이너스의 부호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진동하는 함수, 코사인하고 사인의 조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오일러 이퀘이션을 통하게 되면 이렇게 익스포넨셜 형태로 하나의 함수를 바꿀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ikx 빼기 오메가 t가 나오는 이런 형태의 일반적인 웨이브 이퀘이션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k하고 오메가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변수 분리를 통해서 이렇게 코사인하고 사인으로 나오는 함수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익스포넨셜 함수를 다시 웨이브 이퀘이션에 집어넣으면 이런 식의 함수가 나올 것이고 이미의 이 제로나 이 k나 오메가에 대해서 얘네들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 앞에 있는 게 0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k는 오메가 나누기 c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는 속도의 단위였고요. K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X 앞에 붙어 있으니까 미터의 역수가 될 것입니다. 오메가는 T 앞에 붙어 있으니까 시간의 역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역수는 프리퀀시 단위가 되는 것이고 공간의 역수는 웨이브 벡터 혹은 웨이브 넘버의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같은 웨이브 이퀘이션에서 정의가 되는 이런 K나 오메가들의 이 물리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일단 C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웨이브가 전자기파 같은 이 웨이브가 진행하는 속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람다는 결국은 단위 시간 동안 웨이브가 진행한 거리를 의미하는데 그럼 그 단위 시간이 무엇이냐? 단위 시간은 당연히 진동수의 역수가 되겠죠.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가 걸리느냐? 그럼 초당 몇 번 진동하느냐? 이런 개념을 나올 수 있으니까 진동수의 역수가 바로 단위 시간이 되는 것이니까 그 단위 시간 동안 속도로 곱해주면 그 웨이브가 뻗어나간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웨이브 랭스는 결국은 이렇게 오메가 나누기 C에 대한 함수로 주어질 수 있게 되고 오메가를 다시 한번 잘 볼 것 같으면 여기에 2파이가 붙으니까 결국은 실제 이것은 한 바퀴 돌 때의 진동수를 의미하니까 한 바퀴가 아니고 그냥 만약에 공간에 대한 진동수를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이걸 가운동 진동수라고 본다면 앵귤라 진동수라고 본다면 그 앵귤러에 대한 라디안을 우리가 노멀라이즈 해주기 위해서는 2파이가 붙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누는 그냥 우리가 프리퀀시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리퀀시하고 앵귤러 프리퀀시는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는 마지막으로 K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X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공간의 역수에 대한 단위를 갖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스파셜 프리퀀시 혹은 웨이브 벡터라고 부릅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이 웨이브 이퀘이션에서부터 우리가 알아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인슈타인의 광정 효과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냈냐면 이 포톤, 즉 빛의 덩어리에 하나의 이 에너지들은 어떤 물리적 상수, 플랑크 상수죠. 거기에다가 그 빛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진동수를 곱한 것이 그 포톤의 에너지, 엡실론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이 관찰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 누는 앵귤러 프리퀀시 오메가 나누기 2파이였고 이때 h 나누기 2파이를 우리가 하바라 그래서 디락 컨스턴트라고 하고 즉 플랑크 컨스턴트를 2파이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하바라고 부릅니다. 아인슈타인 이전에 컴퓨터는 또 컴퓨터 효과를 발견했었죠. 그래서 컴퓨터 효과에 따르면 포톤의 운동량 P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웨이브랭스에 반비례하더라 라는 것을 알아냈고 그래서 포톤의 운동량은 죄송합니다.
포턴의 운동량은 플랑크 컨스턴트 나누기 웨이브랭스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공간에 대한 역수를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은 공간에 대한 역수를 이제 우리가 웨이브 벡터라 불렀는데 여기서 이제 한 바퀴 돈다는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 파이를 붙이게 되니까 결국 이 포턴의 모멘텀은 h 하바죠. 하바 곱하기 k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웨이브 이퀘이션과 아인슈타인의 관찰과 그리고 컴퓨터의 관찰을 조합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포턴을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고 웨이브랭스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우리가 다 이런 에너지와 모멘텀을 공동으로 이렇게 플랑크 컨스턴트 하바를 사용해서 디파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서서 잠깐 얘기했었던 이 웨이브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웨이브 이퀘이션에서는 ikx 오메가 t라고 했는데 이제 k 대신에 뭘 쓰면 되겠습니까? t 나누기 하바를 쓰면 되고 오메가 대신에 뭘 쓰면 되겠습니까? 엡실론 나누기 하바를 쓰면 되겠죠. 그럼 그걸 이용하면 다시 우리가 이렇게 웨이브 이퀘이션을 쓸 수 있게 되겠고요. 이 웨이브 이퀘이션을 다시 웨이브 펑션을 다시 웨이브 이퀘이션에 집어넣으면은 이런 항등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결국 에너지는 P제곱 곱하기 C제곱이다. 에너지 제곱은 이런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로부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것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어떤 수학적 원리에서 물리적 원리에서 그냥 갑자기 백지에서부터 유도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슈레딩거가 생각한 어떠한 이 웨이브에 대응하는 해밀토니안을 만족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영감이 떠오른 거죠. 그런 영감을 따라서 만든 수학적 장치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논리를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자역학 개론이라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유도하는 과정을 두 번에 걸쳐서 서로 다른 방법에 걸쳐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보면 약간 답을 알고 접근하는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유익히 할 거기 때문에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갑자기 어떤 매스를 가지고 있는 웨이브와 파리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 대상을 이제 기술하고자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웨이브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매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어떤 이러한 웨이브 이퀘이션, 웨이브 펑션으로 일부 웨이브 성질들이 다 설명이 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 생각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도 있다 생각합시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여러분 아인슈타인 릴레이션 배우셨겠지만 E는 mc 스퀘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엡실론 제곱은 m 제곱 곱하기 c 4승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운동량의 제곱 곱하기 c 제곱 더하기 이건 상대론적 효과 때문에 생기는 추가적인 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이런 웨이브 펑션이 원래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은 웨이브 이퀘이션에서는 이러한 항등식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항등식을 얘기할 때 원래는 mc 스퀘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mc 스퀘어 대신에 이제 m제곱 c4승 여기 4승입니다. 죄송합니다. c4승 텀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m제곱 c제곱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m제곱 c제곱이 맞고 이제 그렇다 그러면 원래 이제 어떤 의미였냐면은 비상대론적 효과에서는 우리가 여기 m제곱 c제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았다가 상대론적 효과가 되면 여기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전에 이것을 만약에 이제 어떤 오퍼레이터 폼으로 본다 그러면은 p제곱이 나오게 되는 마이너스 h제곱분의 1 p제곱이 나오게 되게 만드는 오퍼레이터는 요 공간에 대한 두 번 미분하는 거였고 2제곱 나누기 c제곱은 이렇게 시간에 대한 미분이 두 번 나오는 것이고 마이너스 c제곱분의 1이 붙어 있던 거고 얘는 그냥 마이너스 h제곱이 붙어서 나오는 어떤 상수 텀이라고 보는 이런 오퍼레이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러한 항등식을 만들어야 만약에 웨이브 이퀘이션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웨이브 이퀘이션이었어야 된다는 것을 역으로 추적할 수 있죠.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우리는 클라인 고든 이퀘이션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우리 딱히 지금 포텐셜 에너지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프리한 에너지라고 프리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유롭게 운동 에너지만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번에는 상대론적 효과가 만약에 무시될 정도면 어떻게 될 것인가? 즉 그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경우라 그러면 이제 원래의 그 입자의 속도 mv가 빛의 속도보다 훨씬 속도에 의한 운동량보다 훨씬 작은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p제곱은 m제곱 c제곱보다 훨씬 작은 상황을 생각하면 되니까
엡실론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MC 제곱 밖으로 빼고 얘네들이 P가 MC 제곱보다 훨씬 작은 상황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테일러 전개해서 1승까지만 1차 항까지만 전개를 해서 만들어내면은 이제 이 에너지는 MC 스퀘어 더하기 그리고 2n분의 P 제곱 형태로 주어지게 될 텐데 얘가 뭡니까? 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입자의 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그 입자의 운동 에너지 T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요 엡실론에다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요 웨이브 펑션에다가 엡실론에다가 얘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넌 렐라티빅하다고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렐라티빅한 텀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그 텀을 밖으로 빼는 게 요만큼이고 나머지 우리가 익숙한 형태의 웨이브 파트가 요 파이라고 따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는 psi 제로, 그 다음에 exponential IH, PX 나누기 TT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게 엡실론이 아니고 지금 T로 주어진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프리 파리클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에너지라고 그래봐야 다 운동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 psi의 더블 데리버티브 텀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더블 데리버티브 텀을 하시면 요거를 이제 더블 데리버티브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전히 지금 여기 우리가 얘네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할 때 앞에 MC 스퀘어 즉 렐러티비틱한 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지금 여러 번 이렇게 연쇄적으로 미분해서 여러 텀이 나왔을 경우 이때 우리는 P제곱이 M제곱 C제곱보다 작다는 요 논 렐러티빅한 요 가정을 잘 이용해서 요 파이의 T에 대한 더블 데리버티브 텀이 굉장히 앞에 텀보다 작다는 것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이제 무시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요 방정식을 앞서 얘기했던 클라인 고든 이퀘이션에다가 집어넣고 얘네들을 이제 유도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다시 이렇게 approximation 된 함수들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변, 우변에서 지금 이제 이 함수를 유도를 했고요. 좌변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이렇게 approximate 된 이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항등식을 만들어내고 자, 이쪽으로 다 몰아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앞에 relativitic한 exponential term 밖으로 나가고 이 괄호 안에 있는 텀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의의 이 함수에 대해서 얘는 0이 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두 번째 있는 괄호가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있는 괄호를 0으로 만들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이 바로 psi가 아니고 파이만 나왔다는 거지만 사실은 그래서 psi가 만약에 논 렐러티빅한 상황이었다 그러면 그냥 파이를 써도 되니까 우리 익숙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되는 거고 좌변은 공간에 대한 두 번 미분 텀이 들어가고 우변에는 시간에 대한 미분 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타임 디펜던트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타임 디펜던트한 논 렐러티비틱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얘기해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이 이퀘이션에서 나온 이 좌변과 우변의 각각의 수학적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웨이브 파리클 듀얼리티를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이들의 모멘텀 P는 H 나누기 람다라고 이제 우리가 당연히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P는 H바 곱하기 K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이 엔티티의 성질인 웨이브에다가 이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작용을 시켜서 이런 모멘텀을 뽑아낼 수 있는 어떤 모멘텀 P 햇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웨이브의 공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IK psi가 나오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H 하바를 이제 곱해주면 그러면 여기 P가 나오니까 결국 P 오퍼레이터는 마이너스 I H 하바 그리고 여기 이 그레디언트로 이루어진 이 오퍼레이터가 바로 웨이브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엔티티의 모멘텀을 끌어내는 오퍼레이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이번에는 이 운동 에너지를 뽑아내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포톤이 프리퀀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프리퀀시에 따른 에너지를 뽑아내는 오퍼레이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엡실론 햇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엡실론 햇을 psi에다 찍었을 때 엡실론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그 psi에다가 t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i 오메가 psi가 나오니까 양변에다가 i 하 바로 곱해주면 우리가 익숙한 i h 하바 오메가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에서 관찰한 광전 효과였죠. 그래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오퍼레이터 이 엡실론 하바는 I, H바 그리고 라운드 T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와 이 모멘텀과 에너지를 뽑아내는 어디에서 웨이브 성질에서 뽑아내는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우리가 define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을 좀 확장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프리 파리클이 아니고
좀 만약에 프리하지 않은 파리클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포텐셜에 놓여 있는 파리클이다. 그런다면 그 포텐셜 에너지도 어디선가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정의했었던 T 더하기 U 기억나실 겁니다.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오퍼레이터 해밀토니안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텐데, 그러면 이 웨이브 엔티티에 대해서도 그 웨이브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어떤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이제 H 해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 파리클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좌변에는 이제 라플라시안 텀, 우변에는 타임 디펜던트 텀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P 오퍼레이터를 잘 보실 것 같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H 하바 제곱 나누기 EM이 결국은 P 햇의 제곱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엡실론의 햇으로 조절이 될 수 있는데, 요게 뭐였냐면 결국은 요게 운동 에너지의 오퍼레이터였죠. 그럼 만약에 운동 에너지뿐만 아니고 위치 에너지까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럼 위치 에너지까지 한다 그러면은 토탈 에너지 E는 T 더하기 U가 되니까 토탈 에너지에 대한 오퍼레이터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그랬고, T에 대한 오퍼레이터는 EM분의 P 하의 제곱이라고 그랬고, U는 그냥 어떤 포텐셜 에너지 U, V를 만들어내는 오퍼레이터라고 한다면 결국은 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적용하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는 마이너스 EM분의 하바 제곱, 그 다음에 라플라시안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라는 텀을 알 수 있게 되니까, 이러한 오퍼레이터를 이 푸사이 웨이브 펑션에다 적용시키면은 그 웨이브 이퀘이션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요 관계식을 또 뽑아낼 수가 있죠.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왼쪽에서 우리가 저번 페이지에서 배웠던 내용을 보실 것 같으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올라요. 왼쪽 오른쪽에 하나의 공간 그리고 하나는 시간에 대한 미분 텀으로 들어가는 편미분 방정식 형태의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형태의 이퀘이션 형태가 있었지만, 이것을 오퍼레이터 형태로 바꿔주니까 뭐가 됐습니까? 이번엔 타임 인디펜던트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된 거죠. 그렇지만 두 이퀘이션은 사실 수학적으로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들어가는 요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오퍼레이터,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었고요. 이것이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냐면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적어도 웨이브 라이크한 형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엔티티에 대해서는 뭘 뽑아낼 수 있다? 오퍼레이터에서 에너지도 뽑아낼 수 있고 모멘텀도 뽑아낼 수 있고 그들의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한 개념이 헬름홀츠 이퀘이션이 됩니다. 자, 우리가 헬름홀츠 이퀘이션을 본격적으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기 전에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헬름홀츠 이퀘이션은 현의 진동 혹은 어떤 관 내부에서 웨이브가 가질 수 있는 허용이 되는 모드를 찾아내는 그런 이퀘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드들이 컨티뉴어스하지 않고 디스크리트하잖아요. 그래서 그 디스크리트하다는 것 자체가 퀀텀 미케닉스에서 얘기하는 어떤 양자수, 양자화된 모드들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을 유도할 때 우리가 봤었던 이퀘이션이 바로 웨이브 이퀘이션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웨이브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이제 봅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브 이퀘이션에서는 웨이브 펑션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웨이브 펑션을 구하기 위해서 변수 분리를 가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공간에 대한 변수, 시간에 대한 변수를 얘기할 수 있고, 공간에 대한 변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결국 라플라시안과 K제곱으로 이루어진 항등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형태의 관계식을 만들어내는 이 공간에 대한 함수는 삼각함수의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그 현이 한쪽 끝과 다른 쪽 끝에서 진동하지 않는다는 디렉클레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쪽 끝하고 한쪽 끝이 한 손가락으로 한쪽 끝을 누르고 다른 한쪽 끝은 이제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손가락과 그 고정된 사이사이에서 현이 진동할 때 진동할 수 있는 모드가 정해지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의 길이를 만약에 L이라 그런다면 현의 왼쪽과 현의 오른쪽에서는 진동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얘를 0으로 만족시키려 그러면은 결국은 요 fx는 이런 사인 함수, 그리고 사인 함수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이 웨이브 벡터는 사실은 모든 컨티뉴어스한 값이 아닌 이런 n파이를 L로 나눠진 값만 허용이 되고, 이 L은 양의 정수만 허용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음의 정수를 따라가기 얘기하지 않는 까닭은 그냥 음의 정수인 경우에 마이너스만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상수만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양의 정수만 고려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는 요게 시간에 따른 요 미분 방정식을 또 풀어주면 되니까 시간에 따른 미분 방정식 역시 이렇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의 조합,
그걸 조금 더 확대시키면 익스포넨셜 함수의 조합으로 바꿀 수 있고 여기서의 k 값을 우리가 미리 구했으니까 결국 여기서 진동을 할 수 있는 오메가 값도 c 곱하기 k 값으로 주어져야 돼요. k 값은 L분의 n파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 진동을 할 수 있는 엔티티의 기본적인 속도를 c라고 했을 때 그들의 프리퀀시는 c 곱하기 요 n파이 나누기 L로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n의 값이 정해져 있고 L의 값이 정해져 있고 C의 값이 알 수 있다면 n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그때 허용되는 프리퀀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고 프리퀀시를 알 수 있으면 그 줄의 진동수 그리고 진동수에 따른 어떤 가청 주파수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이 2차원이면 어떻게 하느냐? 2차원이면 변수 분리를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X방향과 Y방향으로 한 번씩 더 하면 되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X방향으로의 웨이브 벡터와 Y방향으로의 웨이브 벡터에 마치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주어지는 이러한 종합적인 웨이브 벡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X에 대한 것, Y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NX하고 NY가 2하고 1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Y방향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Y방향으로는 이제 똑같죠, 그냥. 그쵸? Y방향으로는 그냥 이제 이렇게 한 둥그란 어떤 이제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nx가 1이니까. 그런데 x방향으로는 두 번 꼬였죠. 왜냐하면 n이 nx가 2였으니까. 자, 이번 만약에 nx가 4고 ny가 2이다. 그러면 y방향으로는 두 번 꼬이고 x방향으로 4번 꼬인 형태의 이런 모드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드 디스트리뷰션을 알게 되면 결국은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이 시스템이 진동할 수 있는 모드들에는 이제 무한한 모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맞는 허용되는 모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수학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메가, 어떤 줄이 진동할 수 있는 앵귤라 프리퀀시 오메가는 C 곱하기 K로 주어지게 되는데 K가 웨이브 벡터가 2차원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LX 나누기 NX 곱하기 파이 나누기 LX가 KX라고 그랬고 NY 곱하기 파이 나누기 LY가 KY라고 그랬고 K제곱은 KX제곱 더하기 KY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C 곱하기 루트, 스퀘어 루트 그리고 2, 이 KX, KY의 제곱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문제를 간단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LX, LY는 다 L로 같다고 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기 위해서 이제 노멀라이즈 프리퀀시의 오메가 프라임이라는 걸 디파인 하겠습니다. 그럼 오메가 프라임은 간단하게 스퀘어 루트 NX 제곱 더하기 NY 제곱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각각의 모드에서 어떤 모드가 그리고 몇 개나 허용될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드의 개수를 오메가 프라임의 어떤 n 값이라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 프리퀀시가 루트 2보다 작은 프리퀀시가 존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루트 2가 되려고 그러면 여기 nx도 1이고 ny도 1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nx하고 ny는 둘 다 1보다 같거나 큰 정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오메가 프라임의 최소는 루트 2입니다. 그래서 루트 2보다 작은 오메가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루트 2가 1.414 정도잖아요. 그래서 1.414 정도에서 작은 그 프리퀀시는 사실 모드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루트 2보다는 같거나 크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보다 작으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1하고 1 혹은 이제 1하고 2로 주어질 수 있는 애들이니까 1제곱 더하기 2제곱이니까 루트 5니까 약 2.25 정도보다 작은 그러면 그때를 만족시킬 수 있는 NI하고 NX의 조합은 한 개밖에 없죠. 그러면은 루트 2와 루트 5 사이에는 허용되는 모드는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모드의 개수를 따져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러분 슬라이드에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그래프 같은 형태의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여러분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이게 스퀘어 루트가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스퀘어 루트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게 되냐면은 대략적으로 이 모드의 개수는 이 오메가 프라임의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이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계단 형태로 늘어나는 까닭은 바로 이 허용되는 모드들의 개수에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모드가 컨티뉴어스하지 않고 퀀타이즈가 되어 있다는 이 개념이 오로지 이 헬르몰츠 이퀘이션, 웨이브 이퀘이션을 디파인해서 양 끝에서 진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퀀타이즈드 모드에서 나오는 개념이다라는 이 개념을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 잠깐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유도를 했었던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번에는 슈레딩거 본인 자신이 어떻게 유도를 했는지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년 전쯤인 1926년에 슈레딩거는 Quantization of Eigen Problem
이라는 요 제목의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을 하는데 이 퀀타이제이션은 애초부터 수학적인 문제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퀀타이제이션을 얘기한 까닭은 이 플랑크 이전에 한 20년 전쯤에 독일의 물리학자인 막스 플랑크가 이제 흑체 복사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전역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던 흑체 복사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너지는 퀀타이즈가 되어 있다. 광자들의 에너지는 퀀타이즈가 되어 있다라는 과감의 가정을 했기 때문인데 그 가정이 생각보다 잘 맞고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다양한 그동안 설명이 안 되던 현상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연이 정말로 퀀타이즈가 되어 있다면 이 퀀타이제이션을 유도하기 위한 지배 방정식은 어떠한 수학적 특징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귀결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슈레딩거가 이 문제를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천착한 것이 바로 웨이브 이퀘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이퀘이션에서 특히 헬몰츠 이퀘이션에서 현의 길이가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앞서 제가 이 헬몰츠 이퀘이션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똑같이 슈레딩거의 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슈레딩거도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우리가 반드시 웨이브 이퀘이션이 나와야 될 것이고 웨이브 이퀘이션이 이런 현의 진동을 설명하는 것처럼 어떤 이 웨이브 라이크한 형태의 엔티티가 있어야 될 것이다. 들어가게 된 것이죠. 슈레딩거도 물리학자였고 그래서 고전 역할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웨이브 라이크한 형태도 그거에 합당한 형태의 해밀토니안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해밀토니안이 존재하는데 그 해밀토니안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종합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오퍼레이터라고 그랬을 때 그런 해밀토니안을 우리에게 익숙한 해밀토니안으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 우리가 1강에서 배웠던 뭐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맞습니다. 해밀턴 제이코비 이퀘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이런 코디네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어냈을 때 결국은 이들이 이런 해밀토니안, 해밀턴 제이코비 이퀘이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수학적 장치였던 제너레이터 함수를 정의를 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의 제너레이터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SQ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Q는 일종의 포지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러한 해밀턴 제이코비 이퀘이션을 통해서 어떤 해밀토니안, 이 해밀토니안이 가지고 있는 컨주게이트 베어리어블이 Q와 그 다음에 S를 Q로 편입을 한 이 두 가지 베어리어블을 가지고 있는 해밀토니안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제이코비 해밀턴 이퀘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해밀토니안을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터 SQ가 어떤 그 이전에 웨이브 펑션 푸사이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연결시켜주는 그 장치를 K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 K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마치 근데 이제 겉으로 보면 꼭 볼츠만 이퀘이션에서 마치 이제 이게 오메가고 이게 K가 돼서 엔트로피를 유도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물론 그거하고 지금 땅특히 관련은 없습니다만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웨이브 이퀘이션이 있고요.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이 있고요. 그 웨이브 펑션에다 룰을 씌워서 S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수학적 연결 장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이 푸사이 Q를 exponential SQ 나누기 K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라운드 S, 라운드 Q 대신에 이게 푸사이로 이걸 바꾸고 싶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얘네들을 S를 Q로 미분한 값은 푸사이를 Q로 미분한 다음에 K 곱하기 푸사이로 나눠준 값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exponential 함수로 연결되는 관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고 이게 해밀턴 제이코비 이퀘이션으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Q와 해밀턴에 들어간 나머지 이 베어리어블은 서로 컨주게이트 베어리어블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해밀토니안 즉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이 P가 결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은 이게 모멘텀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포지션이면 여기에 지금 컨주게이트 베어리어블 나오고 있는 이 P가 이게 P 역할을 해야 될 거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가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K와 Q 그리고 푸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컨주게이트 베어리어블이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P 대신에 이 K, 그리고 푸 사이, 그 다음에 푸 사이에 대해 Q에 대한 미분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런 관계식을 구할 수 있을 거고 여기 2를 여기다 집어넣고 나면 이런 식의 항등식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 슈레딩거가 이런 이퀘이션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케이스 스터디가 바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수소 원자에 대한 포텐셜을 아주 간단하게 이런 일렉트로스테틱 포텐셜로 본 거죠. 전자와 이 원자 핵 사이에 이 전자기 인력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
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potential 에너지 대신에 마이너스 요 전하의 제곱 나누기 r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렇게 나면은 이제 이 문제 수소 원자에 대한 해밀토니안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까지 온 거고, 그 수소 원자에 들어가 있는 전자의 성질을 웨이브 라이크한 성질을 우리가 표시하기 위해서는 전자의 웨이브 펑션 psi를 풀 수 있는 여기 이 상태까지 왔다고 표시할 텐데, 슈레딩거가 여기 변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슈레딩거는 이 형태의 항등식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라그랑주 역학에서 오일러 라그랑지안 이퀘이션을 유도한 것 같이 이것도 모종의 어떤 액션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액션을 미니마이즈 하기 위한 하나의 인테그란드, 즉 P 적분 함수로 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왜 그랬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슈레딩거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밖에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슈레딩거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는 여러 가지 과학사적 관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냥 일종의 영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일러 이퀘이션,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지난 1강에서 배우셨던 오일러 라그랑주 이퀘이션을 그대로 흉내를 낼 겁니다. 오일러 라그랑주 이퀘이션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P 적분 함수로 들어갈 것이 바로 이 일종의 라그랑지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라그랑지안이 여기 나와 있는 함수에서 보시던 것처럼 푸사이 아니면 이 푸사이의 이 데리버티브에 대한 함수로 보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이 P적분 함수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미분을 결국 즉 변분 값을 0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이런 오일러 라그랑주 이퀘이션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오일러 라그랑주 이퀘이션을 맨 처음 배울 때는 Q와 Q.과 T가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Q 대신에 푸사이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Q 닷 대신에 푸사이 데리버티브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베어리어블로서는 그냥 포지션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사실 Q죠. 이게. 자, 그래서 오일러 라그랑주 이퀘이션을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겠죠. 이 오일러 라그랑주 이퀘이션에서 그러면은 L을 푸사이로 미분하면 이게 나올 것이고요. 맞죠? L을 델타 푸사이로 미분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공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라플라시안 푸사이가 나올 겁니다. 자, 오일러 라그랑주 이퀘이션에다 집어넣으면 이러한 관계식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관계식까지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이 이제 물리적 의미를 갖게끔 만들려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좌변이 운동 에너지가 되고 우측이 위치 에너지가 되게끔 만들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 K 제곱은 마이너스 하바 제곱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 자명해진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렇게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전체 에너지 형태로 주어지는 이런 오퍼레이터 형태가 주어지게 되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푸사이로 풀고 싶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면 되냐면은 수소 원자를 일 경우에는 수소의 원자핵으로부터 쭉 멀어지게 되면은 사실 전자는 없을 테니까 전자가 없다는 것은 푸사이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푸사이의 어떤 이 공간에 대한 미분값,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간에 대한 미분값 역시 멀리 떨어졌을 경우에는 모멘텀이 없어야 되니까 0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이러한 웨이브 펑션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하는 일종의 확장된 형태의 헬름홀츠 이퀘이션을 풀러보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구해낸 것은 바로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구해낼 수 있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봤던 것처럼 요 엡실론, 즉 에너지를 뽑아내는 오퍼레이터나 모멘텀을 뽑아내는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게 되시면 결국은 우리가 타임 디펜던트 혹은 타임 인디펜던트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강에서는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웨이브 이퀘이션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수학적으로는 이게 고유치 문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이젠베르그는 어떤 식으로 행렬과 연관시켜서 행렬 역학을 만들어내는지를 여러분께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왕 얻어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제 타임 인디펜던트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볼 것 같으면 보시다시피 좌변은 이렇게 라플라시안이 들어가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세컨드 오더 ODE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게 ODE로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ODE는 어떤 함수의 이 방정식의 솔루션이 두 개 존재할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푸사이 1, 푸사이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푸사이 1과 푸사이 2를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다 집어넣고 나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공부할 수 있을 거냐면 당연히
푸사이의 더블 프라임을, 그러니까 더블 데리버티브를 그 푸사이로 나눈 것은 푸사이 1이나 푸사이 2나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푸사이 1과 푸사이 2 프라임, 더블 프라임과 빼기 푸사이 2와 푸사이 1 더블 프라임의 차이는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만약에 미분했다고 친다면, 얘네들 만약에 p 적분함수였다고 친다면 얘네들은 어떤 이걸 적분했을 때 컨스턴트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네들 각각 적분하고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해 보면은 psi 1 곱하기 psi 2 프라임과 이번에 하나만 미분한 겁니다. psi 2 곱하기 psi 1 프라임의 차이는 어떤 컨스턴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웨이브 펑션의 어떤 제곱값은 어떤 absolute value로서 리얼 밸류가 될 텐데, 그 리얼 밸류 자체는 무한으로 다이버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한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x가 무한으로 갈 때, 즉 수소 원자 핵에서 마침물은 무한으로 갈 때 얘네들은 0이 돼야 되는 조건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 푸사이와 1과 푸사이 2는 이 공간 전체에 대해서는 유한한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컨스탄트라고 우리가 구한 값은 결국은 0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무한으로 갔을 때도 0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푸사이 1, 2 프라임은 푸사이 2, 푸사이 1 프라임과 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푸사이 1과 푸사이 2는 알고 봤더니 리니얼리 서로 인디펜던트한 게 아니다. 디펜던트하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디제너레이트하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강에서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조금 더 깊숙하게 알아보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물리적 의미를 뽑아낼 수 있고, 이들을 가지고서 어떠한 간단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양자역학 개론 제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제3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